지난 일요일 김포전 빅보드 현장을 가득 메워주신 동료분들을 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N석은 입장하기도 어려운 인기 있는 응원석이 되었고 E석에서도 W석에서도 청백적 우산이 돌아갔으며 함께 구호를 외치고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창 N석 초창기 응원 다닐 때 느꼈던 이 열기와 응원이 빅보드 전면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유럽 같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렇게 멀기만 했던 바람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는 모습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최고의 서포터 문화를 선도했던 올드보이들, 서포터 선배들의 노력이 있었고, 팀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입문해서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팀을 버리지 않고 지켜주고 계신 뉴비 여러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런 팀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강한 자신감에 주먹을 다시 한번 불끈 쥐게 되는데요. 홈에서 크나큰 아쉬움을 남겼던 김포전이었지만 우리 여전히 함께 포기하지 않고 있는 동료들을 생각하면서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났으면 합니다. 다소 지치고 힘든 한 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골다방 크루는 이 자리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골다방 크루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골다방 크루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는 패널분들 나와주셨습니다. 빨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독설가 건너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꼴다방의 막내 브라이언입니다. 네, 영원한 막내죠. 또 오랜만에 복귀해 주셨는데요. 브라이님 나와주셨고요. 예, 안녕하세요. 청주 사는 계랑 강윤입니다. 네, 오늘 또 오랜만에 완전체 또 한번 뭉쳤습니다. 저희가 요즘 댓글을 계속해서 읽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꽤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지난 팟캐스트에 달아주신 댓글 몇 개 읽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브라이언님께서 오랜만에 나와주셨으니까 먼저 읽어주시죠. 네, 금미0921님께서 퇴근하고 서강대교 걸어서 신촌까지 가는데 친구가 요거 매일 재밌게 들어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보고 좋은 친구를 뒀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친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굴을 몰라도 목소리만 들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에서 더 이 자리를 빛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 서강대교에서 신촌까지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근데 이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가실 정도면 꽤 먼 거리를 걸어가시는 것 같은데, 야, 퇴근하시는 길에 그 먼 길을 걸어가신다는 게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또 그 시간대 라디오도 많거든요.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제끼는 날이 멀지 않았다. 대략 40분 정도 소요되긴 하는데 많은 거리를 또 걸어서 퇴근하시네요. 여의도에서 그 신촌 쪽으로 쭉 올라가시나 봐요. 그니까요. 뭐 운동 삼아 걸어서 퇴근하시는 거니까 또 운동을 하시면서 저희 팟캐스트를 듣는다 생각하시면 저희가 뭐 노동할 때도 듣고 운동할 땐 그렇죠. 당연히 듣고 뭐 어떤 상황에서든 다 어울리는 팟캐스트니까 항상 가능합니다. 항상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음 댓글 이어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자님이 남겨주신 건데요. 이걸 듣는 사람이 있나 싶었는데 언제부터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저희 콘텐츠가 이렇게 막 자극적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고 그래서 누가 듣나 싶긴 하지만 이 음식으로 비교하자면 어찌 보면 슴슴한 평양냉면 같기도 한데 그 표현 딱 평양냉면에 죽인다. 네, 그렇죠. 평양냉면. 알고 보면 그 평양냉면에 MSG가 은근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소고기 다시다를 거의 넣어요. 유명한 맛집 레시피도 다 그래요. 우레땡이든 뭐 어디든. 네. 그래서 입에 맞으면 이게 중독돼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되신 분들이 계속 찾게 되시는 것 같은데 더 많은 분들이 듣고 더 많이 중독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또 지금 입에 맞으신 분들을 위해서 더 슴슴하게 그렇지만 은근히 입에 맞게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근데 뭐 감자님만 이런 생각하신 게 아니고요. 저도 이걸 듣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습니다. 이게 팟캐스트의 매력인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저녁에 한 30분, 40분 정도 이렇게 그냥 동네를 걷는데 이 유튜브를 보면은 이 영상을 봐야 되니까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또 음악을 듣기에는 또 애매해서 이제 그럴 때 팟캐스트를 듣는데 진짜 좋아요. 예.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1시간이나 되는 이 소위 말하는 노가리 방송을 누가 듣나 했는데 제가 엄청 듣고 있습니다, 요즘에. 네, 진짜 저희가 처음에 뭐 100명, 200명 들어주시는 거를 목표로 하고서 해보자라고 했는데 뭐 그 이상의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셔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이걸 듣는 사람이 있나 싶은 데라는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곧 스며드실 겁니다. 장담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댓글 건너스님께서 마지막을 장식해 주시죠. 네, 수원 블루잉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요즘 썸네일 퀄리티가 너무 좋아요. 썸네일 담당은 건어스님이신가요? 썸네일까지 신경 쓰는 꼴다방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잘 들을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약간 좀 정형화된 썸네일을 사용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고정적으로. 올해는 썸네일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더 눌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에 약간의 B급 감성을 더하고 있는데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이거 썸네일 고민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맞아요. 그래서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머리를 매주 쥐어짜서 또 참신한 썸네일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썸네일을 거의 건어스님이 생각해서 정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는 다 같이 고민하긴 하는데 결국에는 건어스님 머리에서 나온 걸로 가거든요. 진짜 센스 있고 퀄리티 있게 잘 만드셔서 저도 매번 감탄을 하고 있는데 좀 도움이 되도록 아이디어를 저도 많이 밈과 이런 걸 억지로라도 더 찾아봐야겠습니다. 죄송한데 별 도움이 안 돼요, 지금까지. 분발하십시오. 부세라핌 저잖아요, 부세라핌. 저기 거피디의 예. 뭐죠 그거? 영상 팩토리. 영상 팩토리예요? 나만 알고 있어. 네, 거피디의 영상 팩토리를 또 만드시는 황금손이시기 때문에 이런 거 기통차게 잘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독 좀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피디의 영상 팩토리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작년에 비해서도 이렇게 댓글 달리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가 저희에게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읽어드릴 수 있게 또 피드백 주시는 거 너무 좋고요. 응원해주시는 댓글 또한 저희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 게 왔네요. 다들 할 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김포전 이야기로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로빈이 끝나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또한 팀의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3연승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3연승 못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1대1 무승부, 승점 1점 획득이 아니죠. 사실상 효과는 승점 1점이 아니라 승점 2점을 잃어버린 경기였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경기장 다녀오신 강유님부터 경기 소감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토마 고정훈 감독이 시즌을 시작하면서 작년과는 다른 경기력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했던 김포였지만 작년과 같은 경기를 보여준 김포. 어쩔 수 없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네. 선수들이 싹 다 바뀌었지만 그 김포에 똑같이 당하고만 수원이었습니다. 누가 한심한 건지. 네, 저희가 천안전부터 경기력이 좋지 않음에 대해서 계속 걱정을 해왔는데 그것이 결국 결과로 드러난 경기였고 매번 어려움을 겪었던 팀들을 쉽게 이겨내지 못하는 점이 참 우려스럽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네, 맞아. 우려스럽다. 이 말이 아주 대표할 만한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또 계속해서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성환 감독의 빙의에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제가 성대모사를 잘 못해서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무서운데 난. 예. 네. 내가 먼저 얻어맞고 시작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또 먼저 얻어맞으면 어떡하자는 거야 너네. 진짜 이렇게 성역을 축구할 거야 정말. 이상입니다. 연기력은 대단하네요. 묘사력은 떨어지는데. 근데 요즘에 변성환 감독님이 화 많이 안 내셔요. 이번 고난 영상에도 화를 많이 안 내더라고요. 제가 네. 일부러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안 봤어야지. 그거 안 본 사람 많던데요. 화가 나.
네, 하여튼 변성환 감독님의 빙의 대신 건어스님의 성대모사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 브라이언님의 소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는데 그래서 우리의 승점 3점은 인천에게로. 결국에는 인천을 꺾고서 3점 따겠다 이런 의지인가요? 우리가 따야 할 3점을 인천이 땄다. 그치. 우리가 잃어버린 드랍한 승점이 인천에게 간 효과 이렇게 네, 보신 그래서 네. 거죠. 진짜 다들 표현 능력들이 대단해지셨습니다. 네. 제가 아주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저 사람은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마치 음식 먹고 맛 표현하는 그런 느낌 드는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렇게 소감까지 들어봤습니다. 김포가 이제 3백을 쓰면서 예상외로 라인을 올렸습니다. 적극적으로 덤비면서 나왔는데, 저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수원을 상대해서 김포가 어떤 컨셉을 들고 나왔다고 보셨는지 이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포가 초반부터 강하게 라인을 올리면서 수원을 압박했는데요. 기본적으로 5백을 사용하는 팀의 경우에는 5-2-3 혹은 5-3-2 형태로 수비를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날 김포는 5-4-1 형태를 사용하면서 수원의 주 공격 루트인 측면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수원의 센터백을 김포의 최전방 공격수인 김결 선수가 압박을 하고 측면의 이건희와 이기재를 루이스와 플라나가, 중원의 이규성과 최영준을 천지연과 최재훈 선수가 거의 맨투맨 하는 것처럼 수비를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수원이 중앙으로 볼을 투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자주 나왔고 일류첸코 선수가 볼을 받아주기 위해 내려오면서 김포의 수비진을 뚫어버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김포는 3백 팀들이 그러하듯 양 윙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는데요. 우리의 왼쪽에서 플라나 선수가 볼을 잡고 안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윙백인 김지훈 선수가 높이 전진하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김포의 선제골도 김지훈 선수가 높은 위치에서 크로스 올린 것을 루이스 선수가 헤딩으로 넣었고요. 반면 수원은 김포의 이런 수비 대응을 전반에는 전혀 공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어보니까 김포가 우리 수원의 그런 빌드업 패턴이나 시발점 등에 대해서 약속된 견제와 압박을 조직적으로 잘 가했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들리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얘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브라이언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비슷한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방 압박을 높게 가져가면서 유독 중원에서 많은 활동량을 가져갔습니다. 김포가. 또한 양쪽 윙어에게도 활동량.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고정훈식 축구가 약간 그거잖아요. 많이 뛰는 축구. 근데 양쪽 윙어에게도 많은 지원과 돌파를 했고 전반 초반부터 플라나가 안으로 치고 들어오면서 슬로우 플레이를 하고 골대를 맞추는 그런 위협적인 플레이ing도 보였고요. 저는 이 경기에서 그 루이스한테 볼을 배급해주고 루이스가 또 활동량도 대단한데 연계도 잘해주더라고요. 아래까지 내려와 주면서 이게 약간 우리 일류첸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떡이 좀 탐이 나더라고요. 이 루이스 선수가. 그리고 김포가 라인을 높게 올리면서 또 중원에서 좀 더 촘촘하게 힘싸움을 유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러면서 우리의 중원이 좀 벌어지고 전반에 만들어가는 플레이ing 자체도 김포가 많이 우세했다고 봅니다. 결국 활동량에서도 김포가 앞섰던 게 아닌가? 네, 더 많이 뛰고 더 많이 움직여주니까 그 공간이 자꾸 나더라고 김포 쪽으로. 그래서 오픈 플레이가 많이 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여러모로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신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지난주에 김포의 현재 전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수원을 상대로 맞춤 전략을 들고 나와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봤었는데 뭐 체프만도 없었고요. 루이스의 폼도 좋지 않았다.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기대에 어긋났던 거 아닌가. 김포가 왜 이렇게 활활 타오른 건지, 우리가 못한 건지 이런 부분에서 총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내용을 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변명을 좀 하자면 파울리뇨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브루노 실바 선수가 교체로 나온다는 전제 하에 김포가 우리를 상대로 맞춤 전략을 짜더라도 대응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울리뇨가 후반에 나왔고 브루노 실바가 교체 명단에도 없으면서 제 예상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전에는 우리가 김포를 공략하지 못하면서 애를 먹었었는데요.
이 김포의 전략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우리가 전반에 김포를 공략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경기를 여러 차례 돌려보면서 분석을 했는데요. 먼저 우리는 후방에서 빌드업을 시작할 때 2-4-4 형태 혹은 일류첸코가 내려와서 2-4-3-1과 같은 형태를 취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대가 중앙으로 좁힐 때 양 윙백인 이기재와 이건희에게 볼을 전달해서 이 선수들이 볼을 직접 몰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윙에게 다이렉트로 전달해서 측면에서 최소한 동수 혹은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최근에 이러한 빌드업 방식에 상대들이 대응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김포는 이날 이런 수원의 빌드업을 수비하기 위해 두 가지 전술을 사용했는데 첫 번째가 앞서 말씀드렸듯 루이스와 플라나가 중앙으로 좁히지 않고 측면에 위치하면서 사이드로 볼을 주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 두 번째는 루이스나 플라나가 중앙으로 좁혀설 경우에 양 윙백인 김지훈과 윤재훈이 높게 올라와서 이기재와 이건희를 견제했는데요. 그래서 전반에는 이건희나 이기재가 전의 경기처럼 볼을 몰고 전방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거의 없었습니다. 맞아요. 예. 두 번째는 우리 투보란치의 위치였는데요. 이규성과 최영준이 너무 둘 다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다 보니까 상대의 2선 넘어서 볼을 받아줄 우리 선수가 부족해졌고 상대 미드필더가 볼과 선수를 둘 다 바라보면서 편안하게 수비할 수 있는 상황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 한 명이 내려와서 빌드업에 관여를 할 때는 다른 한 명이 상대 미드필더 뒤쪽에 위치하면서 상대 미드필더를 끌고 가든지 아니면 상대 2선을 벗겨내고 전진하는 상황이 나왔어야 했는데 그런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았고요. 마찬가지로 상대 미드필더 간격을 벌려줘야 그 사이로 일류첸코나 김지현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고 돌아서는데 그런 장면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투보란치를 쓰는 전략적 한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선수들의 상황 판단과 패스 미스가 평소보다 많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상대를 중앙으로 잘 몰아놓고도 측면을 프리하게 만들어 놓고도 볼을 측면이 아닌 반대로 전환시키는 상황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세라핌을 향한 롱볼을 시도한 것은 좋았는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시도였기 때문에 상대에게 읽히거나 또는 패스가 부정확한 장면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전반전 끝나고 우리 단톡방에 강윤님이 짤막하게 한마디 남겨주신 게 전 아직도 뇌리에 남거든요. 전반전은 개판이었어요. 기억나시나? 그냥 그게 전반전을 총평하는 거 아니었나 싶은데 아무래도 그 압박의 강도와 조직적 압박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제는 2부 리그도 뭐 체급으로 찍어 누르는 데에는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요즘 계속 들게 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압박 수준 그 김포의 조직적 그 팀 단위에서의 압박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반면 수원의 압박은 뭐랄까 그 약속된 부분은 없어 보이는 듯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압박 들어가는 느낌만 계속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상 앞에서도 이제 패널분들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 상대가 견제하고 압박하고 많이 뛰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 수원의 경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아니었나 싶은데 양 팀의 압박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경기 김포의 전방 압박이 상당히 강력했는데요. 앞서서 건우스님이 형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다 조금 더 말을 보태면 가운데 공격수로 나선 김계열 선수를 중심으로 좌우의 외국인 공수 플라나와 루이스 선수가 가운데로 좁히는 것이 아니라 좌우 풀백인 우리의 이기재, 이건희 선수를 마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던 사이드로 열릴 수 있는 그런 패스 루트를 막아버리는 거죠. 보통 이제 압박은 선수와 선수 사이에 위치하면서 패스 길을 막는데 그럼요. 네, 이번 김포가 준비한 건 아예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작년에도 고정훈 감독이 당시에 이제 우리 미드필더에서 주로 활약했던 홍원진과 이기재 루트를 막아버리면서 수원의 공격을 딱 차단했었는데 이번에도 좌우 풀백이 중심인 것을 뭐 어떤 팀이든 알겠지만 네, 잘 캐치를 하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압박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경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드필더들이 공을 받아주기 위해서 내려올 수밖에 없는데 이때 내려오는 미드필더에 대해서 김포의 최재훈과 천재현 선수가 번갈아 가면서 전진해서 센터백으로부터 공을 받기 위해서 내려온 그 우리 최영준과 이규성을 압박합니다. 그래서 돌아설 공간을 안 줘요. 그러니까 자꾸 리턴을 다시 뒤로 리턴할 수밖에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센터백인 권한규 선수가 혹은 고종현 선수가 소유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지만 1차적으로 패스를 보낼 곳이 없으면서 아이의 빌드업 자체가 좀 어려워지고 그래서 롱패스 시도가 늘어납니다. 맞아요. 롱패스 많았죠. 예. 네, 롱패스는 아무래도 정확도가 다른 패스에 떨어지니까, 비해서 떨어지고 정확하더라도 경합이 생기기 때문에 성공률이 낮은데요. 권한규 선수가 13라운드를 플레이하면서 평균적으로 5회의 롱패스를 한 경기당 평균적으로 5회의 롱패스를 성공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14회를 시도를 했고 2배가 넘네. 예. 네, 50%를 성공한 7회를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더 많이 시도를 해야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경기 중에서도 봤고 그거를 방금 건학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투미들이 내려오니까 상대 미드필더 후방 우리의 공격수와 미드필더 사이에 한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계속 비었잖아요. 이걸 저희가 경기 보면서도 이 자리가 빈다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돌아서더라도 전진 패스를 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가 공 전개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드필더가 돌아서기 어려워지면서 아예 전개가 안 되는 상황이 이제 창출이 되는데 이 변수가 많았던 부산전을 제외하고 그전 경기인 천안전과 이번 김포전을 비교해 보면 이규성 선수가 천안전에서 기록한 패스는 총 72개였어요. 근데 이번 김포전에는 총 55개의 패스를 기록합니다. 확실히 대략 20개 정도의 패스가 줄어들었죠. 수원의 빌드업에 측면 풀백이나 두 중앙 미드필더가 크게 관여하고 있는 것을 이미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노릴 것인가가 중요한데 이번에 김포는 5명의 선수로 아주 효율적인 압박을 제대로 하면서 뒷공간의 라인을 많이 끌어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간에 대해서 수원이 노릴 수 없는 상황을 잘 연출을 했습니다. 반면 수원은 최근 몇 경기 내내 전방에서의 압박이 좀 부실합니다. 제가 지난 부산전 리뷰에서도 압박의 느슨함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로 팀 단위로 조직적인 압박을 시도하기보다는 개인 단위로 압박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양날의 검일 수도 있는데 저희가 4라운드까지 치르면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조하던 팀이었어요. 근데 4라운드까지 1승 1무 2패를 기록하고 특히 이제 라이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이랜드와 인천과의 경기 결과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전방 압박이라는 것을 좀 포기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좀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했죠. 그럼 아예 포기할 것만 내려와서 블록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반격을 할 경우를 생각해서 전방의 숫자를 놔두는 선택을 계속하면서 그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개인 단위로 압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지난 부산전은 오히려 한 명이 없는데도 쉽게 풀어나왔던 장면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런 식으로 이번 김포도 라인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압박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쉽게 풀어나면서 플라나나 루이스를 이용해서 매우 쉬운 역습을 시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고민을 감독이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방에서 압박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라인을 블록을 단단하게 세우는 방식으로라도 네네. 변화를 좀 가져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뭐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 들어요. 네. 하여튼 저희가 꼭 이 부분을 반드시 피드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선발 라인업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제가 맞췄죠. 근데 기분이 썩 좋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이상은 이게 아닌데 변성환 감독님이라면 이렇게 낼 거다. 그러니까 즉 뻔히 예상되는 팀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처럼 보였거든요. 특히 실점 장면도 그렇고 뭐 특정 선수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박승수 선발도 계속해서 아쉬운 측면도 계속 보였는데 너무 좀 믿음의 라인업 구성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들었고 이날 선발 라인업에 대해서 다들 각자 평가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윙에서 잘 풀어나가지 못하였고 중원에서도 너무 쉽게 벗겨지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우리 수비가 많이 불안해했습니다. 박승수 선수는 전반 초반에 날카로운 크로스가 하나 있긴 했지만
자기의 주 포지션인 자리에서 크랙이라고 할 만한 퍼포먼스는 안 보였고요. 오히려 선제 실점을 내주는 데 있어 김포의 첫 스타트, 빌드업을 내준 것도 있었죠. 그 박승수 선수가 윙에서 벌려있을 때 이기재 선수가 볼을 대줬고 쉽게 잡아놓고 했어도 될 상황에서 컨트롤이 좀 길어지면서 그게 인터셉트가 되곤 했는데 그 기회를 살려서 득점까지 만들었어요, 김포는. 근데 우리는 그 실책을 빌미로 뭔가 박승규 선수의 경험 차이인지 기본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선발로 나와서 기대를 걸기에는 아직도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실력이다라고 전반적으로 보고 느꼈습니다. 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실까요? 네, 뭐 박승수 선수에 대해서 한 얘기 하자면 실점도 결국 박승수 선수의 볼미스에서 나온 거긴 시작이 하죠. 되거든요. 예. 물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제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측면은 사용하지만 측면으로 연결하는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받는 볼 하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야 되는데 그런 플레이는 아직 어린 선수다 보니까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라인업에 대해서 감독의 선택이라는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결과만 본다면 지난 4라운드서부터 10경기 무패, 뭐 6승 3무로 나쁘지 않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선발 라인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감독의 결정은 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이 승리는 했었지만 성남전에서부터 경기력이 매우 좋지 않았고 성남전 우리가 생각해보면 큰 위기를 겪었지만 그렇죠. 퇴장이라는 변수 때문에 이겼잖아요. 그리고 부천과 청주 같은 팀들 상대로는 매우 고전을 했었기 어려웠고요. 때문에 네, 같은 전술의 유지보다는 좀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 라인업은 유지하더라도 전술적인 형태에서는 변화가 필요했는데 그러지 않았고 매우 아쉬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이번 김포전이 감독은 이 책임에서는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변상환 감독이 작년과 비교해보면 작년 6월에 부임해서 16라운드 부산전서부터 27라운드 전남전까지 11경기 동안 무패를 달렸어요. 이때 기록이 5승 6무였습니다. 맞아, 기억나네요. 네. 네, 무승부가 많았죠. 만약 다음 경기를 비긴다면 이번 시즌도 11경기 무패는 달리지만 6승 5무로 비슷한. 지난 시즌과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 시즌 변상환 감독은 비기는 것은 지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번 시즌에는 승점 1점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이 아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걸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좀 난감합니다. 이 태도의 변화가. 작년에 제가 변상환 감독의 전술적인 고집에 대해서 그때도 같은 전술을 반복하다가 결국 당하고 나서야 변화를 시도했으니까 우틀안이라는 그 e스포츠에서 유행하는 말을 맞아. 들어서 그때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었죠. 예.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이 e스포츠 T1 팀의 사례가 그랬습니다. 계속 같은 전술을 반복하면서 상대들이 예측하고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는데도 반복하니까 고집이 세다라는 뜻으로 우틀안이라고 이제 어떻게 비꼬는 태도였는데 결국 이 T1이란 팀은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우틀안을 증명을 해냈어요. 네. 결국 이 우트라는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때 의미가 생깁니다. 네, 맞아요. 네. 결과 없이 네, 틀리지 않았다고 말만 하는 것은 아집이거나 혹은 비겁한 변명으로 남습니다. 부디 변상환 감독이 틀리지 않음을 결과로 스스로 증명해내기를 저는 바랍니다. 선수단에 대해서는 짧게만 얘기하자면 이날 경기에서 전체적인 컨디션이 좀 좋아 보이지 않았고 활동량보다는 포지셔닝에서 김포에게 많이 아쉬웠고 전술적에서 좀 밀렸는데 이것을 밀린 것도 선수 개개인의 능력이 우리가 앞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으로 이겨내지도 못했다라고 생각해서 선수 개개인의 플레이에서도 좀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예. 커너스님 의견도 한번 평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뭐 거의 다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이제 딱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김지현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김지현 선수와 일류첸코 선수의 그런 조합이나 롤에서 약간 좀 어긋나기 때문에 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 경기도 사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현 선수가 골을 넣고 있고 잘 해주고는 있는데 반대로 일류체코 선수가 요즘에 되게 좀 분위기가 좋지 않거든요. 그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뭐 편집이 되긴 했지만 강윤님께서 일류첸코와 김지현 선수가 함께 출전하면서 일류첸코의 장점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감내하고 계속해서 김지현, 일루첸코를 내보낼지는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번 경기도 사실 그랬거든요. 일루첸코가 거의 아무것도 한 거 없이 후반에 교체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선발 라인업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박승수 선수는 조커로서는 좋은 역할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뭐 선발로 나오면 이 본인의 장점을 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 아직은. 물론 뭐 브루노 실바 선수가 복귀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선발로 내세울 선수가 박승수 선수밖에 없는 거는 맞지만 역시나 박승수 선수는 그래도 조커가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이날 경기력이 되게 안 좋았는데 저는 이 라인업의 문제라기보다 전술적인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그 시스템의 문제였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경쟁하는 팀과의 대결에서 무승부를 하는 거라면 뭐 수긍을 어느 정도 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경기,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예상한 경기에서의 승점 1점은 사실상 2점을 드랍한 효과잖아요. 그래서 좀 타격감이 이번에 진짜 좀 타격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의 우려가 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에 그 5승 6무가 올해도 그렇게 이어진다면 작년의 결과는 저희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마 시즌이 어렵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도 함께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반드시 좀 이겨낼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좀 감독님께서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자, 이제 실점에 대해서 반드시 꼬집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전반전은 그야말로 개판이었습니다. 거기에 정점을 찍은 게 전반 끝나기 전에 실점이었죠. 실점 장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주시죠. 네, 전반 40분 김포의 김지훈 선수가 인터셉트를 하면서 공이 흘러나와요. 그 공을 플라나 선수가 받게 되고 볼을 잡고 돌파를 합니다. 하다가 이게 대구르르 공이 굴렀는데 그게 또 운이 좋게 김결 선수한테 연결이 되고 김결 선수가 윙에 벌려있던 그 볼을 인터셉트했던 김지훈 선수가 다시 윙에 갑니다. 그리고 이 선수한테 볼이 전달이 되는 순간 김지훈 선수는 오른발을 접고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줘요. 그 공이 루이스 헤딩 타점에 기가 막히게 맞거든요. 맞고 공이 원바운드 되면서 득점을 이뤄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고 제가 이때 일본 공항에서 봤는데 그 오사카 간사이 공항에서 아 이렇게 해도 먹힐 수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좀 너무 허무하게 먹혔거든요. 헤딩을 잘했다기보단 헤딩을 잘 맞췄어요. 근데 잘한 거랑 잘 맞춘 거랑 이게 볼이 원바운드 돼서 들어가가지고 맞기 힘들 수가 있긴 한데 이건희랑 권한규가 조금 낙하 지점을 못 잡고 헤딩을 너무 쉽게 주진 않았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 막을 수도 있었다. 뭐 같이 헤딩 경합을 뜰 수라도 있었을 텐데 루이스의 피지컬적인 게 너무 우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낀다 해도 저는 사실 이걸 양용모 선수가 쳐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같이 빨려 들어가는 걸 보고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경기가 어떻게 보면 힘들게 흘러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렇게도 먹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살짝 너무 허무하게 먹히지 않았나라는 허무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실점 장면을 간사이 공항에서 보신 브라이언님의 실점 장면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건너선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죠. 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 실점에 대한 전조 증상은 전반전에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 오른쪽 윙 설마 했는데 또 못 이겨내더라고요. 예, 뭐 오른쪽 윙백인 김지훈 선수가 올라오는 걸 박승수 선수가 제대로 막아주지 못하는 장면이 여럿 있었고 앞서도 뭐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날 실점의 빌미도 박승수의 터치 미스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뭐 크로스가 올라오고 하는 건 다 좋은데 저는 이제 브라이언님 말씀해 주신 대로 헤딩이 완벽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양형모였다면 막아줬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좀 너무 아쉬웠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아니었어도 어떻게든 한 골 먹고 끝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전조 증상이 많았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애매한 게 그 초반에 저희가 한번 2대1 패스 내주고 통짜로 한번 저희 좌측이죠. 상대 우측이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전반에. 근데 이제
그걸 때렸는데 양용모 선수가 잘 막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더 먹힐 만한 그 찬스였지. 이런 거는 뭐 헤딩이라 사실 좀 이제 원바운드 되는 거를 어떻게 갈피를 예측할지 어려울 수 있는데 오히려 예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거를 막고 쉬운 거를 먹히는 느낌이 든다라고 막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그런 게 좀 리마인드가 됐던 실점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라면 먹을 운명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아쉬움이 많이 남는 실점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후반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죠. 일류첸코의 PK였습니다. 결과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실축, 실패. 게다가 다시 찾는데도 막히는 걸 보면서 뭔 우주의 억가가 이렇게까지 깃들어 있을까,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 PK 실축 장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지는 않겠지만 나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 다 저는 김포의 손정현 골키퍼가 대단한 선방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뭐 특히 이제 킥 이전에 움직이면서 리테이크가 선언되긴 했지만 첫 번째 킥은 키커 기준으로 좌측 하단에 정확히 빨려 들어가는 골인데 매우 잘 따라갔다라고 느꼈고, 첫 번째 선방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일류첸코가 조금은 위축이 된 건 아닌가. 그래서 두 번째 킥은 첫 번째에 비해서 조금 아쉬운 킥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번째 킥도 잘 들어가려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슛이었다. 어쨌든 사이드로도 잘 노렸고. 근데 요 킥이 이것도 너무 옛날 비유긴 한데 2002년 월드컵에서 이제 스페인전에서 이훈재 선수가 호아킨의 슛을 막아내잖아요. 승부차기에서. 그 코스와 굉장히 흡사하면서 그러네요. 예, 저 코스는 노리면 안 되는 코스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차면 안 되는 코스구나. 지금 롤로 하면 완벽한 파울인데 말이죠. 그렇죠. 이훈재가 빨리 움직이면서. 근데 어쨌든 근데 킥 자체는 매우 강하고 또 정확하기 때문에 결국엔 잘 따라가고 예측했던 손정현의 슈퍼 세이브였다라고 밖에 볼 수는 없고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경기를 지켜보면서 현장에서 보면서 일류첸코 선수가 실패할 거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잖아요, 우리. 리테이크라고 했을 땐 이건 무조건이다. 우리 둘이 막 그랬잖아요. 이건 골이니까 리액션을 담을 준비를 하자 이랬는데. 좀 전에 업로드된 송라이프님 영상을 보니까 일류첸코 이름 외칠 준비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설레발들이 쌓이고 쌓여서 실축이 가져오지 않았나. 실축이라기보다는 선방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이건 이제 지난 일이고 팀 내 최대 득점자이자 어쨌든 가장 페널티킥을 잘 차는 선수가 일류첸코라는 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상환 감독도 신뢰에는 변함이 없다고도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다음 경기엔 꼭 득점해서 이 기억을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계속해서 한번 코멘트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냥 단순하게는 골키퍼가 잘했다라고밖에 딱히 할 말은 없었고, 저는 두 번째보다 첫 번째 킥을 막은 게 더 놀라웠어요, 사실. 똑같이 보시는구나. 사실 땅볼로 막는 게 골키퍼 입장에서는 더 어려웠는데, 그 코스도 더 좋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보다는 첫 번째 코스도 더 좋았는데, 더 안전하게 쳐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조금 더 코너킥 라인 쪽으로. 그리고 어쨌든 그게 라인보다는 앞에 있어서 다시 찼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좀 위축된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일류첸코 선수가 계속 넣었으니까 실책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문전 세도를 하는 선수가 없더라고요. 또 그랬어요? 기억이 안 나네. 걷어낼 때 일류첸코 기준으로 김포 선수가 8명이 있었고, 그 8명에서 제일 뒤에 있던 김민호인가요? 그 선수 기점으로 우리 선수 4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세컨볼도 우리는 넣을 확률이 없었다. 왜냐하면 일류첸코가 넣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울리는 그 자리에 서 있었거든요, 애초에. 그래서 손정현 선수가 잘 막았다라고밖에 딱히 들을 말은 없고, 일류첸코도 아쉽지만 계속 어차피 PK 키커는 일류첸코이잖아요. 변정환 감독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기회를 좀 잘 살려줬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 커너스님 의견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PK를 얻잖아요. 네. 전 냉정하게 말해서 저는 항상 못 넣는다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 몇 년간 좀 약했죠. 네. 그러니까
PK니까 무조건 성공할 거야. 아, 이건 무조건 골이야가 아니라, 와, 씨, PK인데 이거 못 넣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저는 먼저 해요. 그래서 항상, 합리적이에요. 예, 그래서 매년 계속 그랬거든. 예. 안산전 때 김지현 선수가 PK 넣었을 때도, 결승골 넣었을 때. 예, 그때도, 와, 이거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었고, 또 일류체코 선수가 PK 넣었을 때도 그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도 넣겠지 했는데 안 들어가서 되게 놀랐었고, 그것도 2번이나. 근데 뭐 어쨌든 PK는 키커가 아무리 잘 차도 골키퍼가 잘 막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뭐 무조건 손정현 선수가 잘 막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일류체코 선수가 멘탈 잘 회복해서 다음에는 넣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한마디 더 하자면 그 PK가 뭐 일루첸코를 변명하는 건데 PK의 그 기대 득점 값이 0.7이래요. 70%죠. 네, 그러니까 골키퍼가 막을 확률이 30%나 되는 거기도 해서 은근히 높네요.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실축 확률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일루첸코는 골대 안으로 넣고 상대가 잘 막은 거라 잊을 건 잊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일류첸코의 입장이었다면은 그 첫 번째 킥을 굉장히 잘 찼는데 뭐 어쨌든 리테이크가 선언됐지만 그 키퍼가 그걸 막으면서 그 다음 킥에 대해서 갑자기 그 키퍼가 커 보이고 골대가 작아 보였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하게 이 코스 아니면 안 되라고 했는데 그게 막히니까 다음 코스에 대한 그게 멘탈이 약간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두 번째 킥에 대한 코스가 좀 어설펐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상대적으로. 네. 네.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 리테이크가 선언되면 키커를 교체를 못 하죠? 아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교체를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교체할 생각이 없었대잖아요, 변상환 감독이. 근데 만약에 교체를 했는데 못 넣으면 그게 더 최악이죠. 그쵸. 이래나 저래나 문제구만. 네. 넣어야죠. 결자 해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류첸코 선수가 네. PK를 찰 때 항상 한 번 뜸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골키퍼랑 타이밍 싸움을 하느라 한 번 싸움, 뜸을 들이는데 리테이크를 할 때는 그냥 냅다 달려가서 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루틴이 깨졌구나. 네, 그것만 봐도 본인이 좀 멘탈이 흔들렸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그럴 때는 그냥 골키퍼 얼굴 보고 정면으로 그냥 후려 까야 되는데 후려야지. 너무 또 이게 막 넣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안 좋은 코스로 공이 날아가는 그런 킥을 찬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이게 여담이지만 그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저희 반대항 이제 체육대회를 하면은 그 단기 토너먼트를 해요. 그러니까 한 경기 끝나면 떨어지는 거야. 근데 이제 저희 반이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팀의 주장이었고 근데 이게 경기가 막 안 풀려갖고 승부차기를 갔어요. 다 넣고 마지막 키커가 저예요. 근데 그거를 부담되더라고. 부담되죠. 그걸 허공에다가 멋지게 날린 거야. 내 고3 때인데. 와, 근데 저 때문에 떨어졌는데 와,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육대 오전에였는데 오전에 그 날려 먹고 나서 교실에 처박혀갖고 나오지를 못했어요. 제가 너무 미안해갖고. 그래서 이 마음을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또 우리 변상환 감독님이 무고사 PK 너무 많이 넣지 않았냐라고도 하셨는데 우리 일류첸코도 그에 못지않게 다시 한번 PK 키커로서 면모를 되찾아 주리라 믿어 보겠습니다. PK 은근히 어렵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이 경기 놓치고 인천과 전남전에 인천이 이긴다면 우리에게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그런 일이 왜 하필이면 안 좋은 쪽으로는 왜 생각하는 게 꼭 실현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천 전남전은 또 어떤 경기가 펼쳐졌었는지 강효님께서 요약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일류첸코가 PK를 2번이나 실패했는데 인천은 무고사가 2번이나 성공하면서 2대0으로 이겼거든요.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경기 초반 발생한 전남 구현준 선수의 퇴장이 경기를 갈랐는데요. 이상하게 인천 경기를 볼 때마다 좀 어려운 경기를 할 거로 예상되는 경기에서 상대팀이 퇴장당하면서 좀 쉽게 경기를 하는 꼴을 봐서 꼴이란 말이 좀 그런데 어쨌든 배가 좀 아픕니다. 어쨌든 경기에 대해서 더 얘기하면 전반 9분경에 문전 혼전 상황에서
공에 세도하던 인천의 바로 선수를 향해 구현준이 시도한 태클이 공은 건드리지 못하고 바로의 다리를 걸면서 다이렉트 퇴장과 인천의 페널티킥이 선언됩니다. 이 페널티킥을 무서 선수가 건너스님이 말한 대로 가운데로 까버리는데 골키퍼가 나르면서 그게 들어갑니다. 너무 아쉬웠고 사실상 경기는 여기서 갈렸다라고 봤고요. 이 수적 그렇죠. 우위를 바탕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몰아붙이던 인천이 후반 61분 박스 앞에서 시도한 제르소 선수의 슈팅이 전남 김혜성 선수의 손에 맞으면서 다시 한번 페널티킥을 얻어냅니다. 키커로 나선 무고사가 두 번째 페널티킥마저 성공시키면서 본인의 리그 100호 골까지 기록하고 경기는 그대로 끝났습니다. 점유율이 65대 35, 슈팅 수가 23대 4, 일방적으로. 유효 슈팅이 10대 2라는 기록에서 볼 수 있듯이 전반 초반에 나온 퇴장으로 수적 우위를 얻은 인천이 1, 2위 대결답지 않게 압도적으로 밀어붙여서 이긴 경기였습니다. 네. 참 우리 수원이 이렇게 인천처럼 쉽게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원래 다이렉트 승격하려면 이렇게 매 경기 쉽게 질 것 같은 경기 이렇게 쉽게 이겨야 되는데 지금 그게 우리의 위치가 아니라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럼 결국에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인천이 우리 지금 리그에서 압도적 우위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될까요? 뭐 인천의 양 윙어가 결국에는 우리의 윙어보다 더 우위라는 거 이런 것도 인정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선수 개개인은 몰라도 팀으로서 인천이 우리보다 우위다라는 거는 뭐 인정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요. 성적도 성적이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이고 좋은 운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올 시즌을 앞두고 우측 풀백 김명순 선수를 충북 청주로부터 청주에서, 야심차게 영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동윤 선수를 우리 팀으로 보내죠. 그렇죠. 그런데 김명순 선수가 올타임으로 뛰는 것이 아니라 유소년이었던 최승구를 올리면서 최승구와 경쟁을 시키는데 두 선수가 나오는 데마다 둘 다 자기 역할을 잘해줍니다. 또 이주용 선수를 제주에서 데려오는데 원래 그 자리였던 민경현 선수뿐만 아니라 이주용 등이 또 계속 왼쪽에서 서로 나올 때마다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서 나와도 잘 교체해주고 그래서 포항에서 데려온 이상기가 거의 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의 어쨌든 운영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감상이지만 지난 시즌 1위의 안양은 선제골을 잘 지키는 경기 운영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저희가 시즌 총평을 말하면서 네네네. 경기 초반 득점이 안양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매우 실리적이었지만 상대 팀들을 압도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요. 지금의 인천은 26골로 리그 최다 득점 기록 중이면서 실점은 5골로 리그 최소 실점, 승점 34점으로 2위와 7점 차이가 나는 1위이기 때문에 작년 안양에 비해서 훨씬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여기에다가 지금 주전 골키퍼인 민성준 선수도 상당히 훌륭한 폼을 보여주고 있는데 6월에는 현재 K리그1에서 가장 좋은 폼을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받는 골키퍼 김동헌이 김천에서 전역할 예정이라서 뒷문의 안정감이 더 향상될 강해지겠네요. 예정입니다. 작년에 줬던 델브리지 선수가 올 시즌 남아있는데 김건희 선수한테 작년부터 밀려서 선발로 많이 나오지 못할 정도로 또 어린 선수들의 성장세까지도 좋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금 호재가 좀 이어지고 있어서 더 어떻게 보면 이제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지 이대로 좀 어려운 상황은 보이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수단의 폼과 감독의 전술 그리고 시즌을 이끌어가는 운영까지 리그에서 현재 가장 좋은 팀이 인천이기에 우리는 이제는 인천이 강팀임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좀 다시 세우고 준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까지 좀 듭니다. 네, 뭐 현실을 빠르게 인지하고서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냉정하게. 브라이언님 의견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은 리그에서 마지막 패배를 봤는데 3월 9일이더라고요. 그 이후로 리그 기준 9승 1무인데 이 기록은 K리그 1부 어떤 팀이 와도 이보다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품게 만들더라고요. 인천을 보면서. 근데 경기력 자체도 거의 압도하는 경기력이고 공격도 잘하는데 강희님 말씀하신 대로 이 팀 수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단 5실점뿐이에요. 막 지금 2위, 3위 하는 이랜드랑 수원은 15, 16실점인데 인천은 단 5실점뿐이고 지금 1로빈이 이제 끝났죠. 결과 11승 1무 1패인데 이것은 광주 이정효 감독님 때만큼 압도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들게 되고 또한 작년 올해의 감독상을 받은 감독은 다르긴 한 것 같고 인천의 경기력 자체도 너무 좋은데 패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점유율을 주도하고 작년에 강원에서도 그랬고 양 윙백의 공격 가담 및 중원에서의 수비 가담도 좋다 보니까 현폼으로서는 정말 단단한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뭐 리그가 많이 남았지만 우리가 인천의 발목을 잡더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필요한 점수는 10점 이상이니까 다른 팀들도 인천을 좀 이렇게 고춧가루를 뿌려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진짜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윤정환 감독님이 확실히 검증된 감독이지 않을까. 그게 참 커 보입니다, 저는. 어쨌든 저희가 현실을 잘 인지를 하고 대비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자, 이제 1로빈이 끝났습니다. 그랬다는 건 이제 리그도 한 30% 정도가 끝났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이제 더워지고 이적 시장도 남아있긴 합니다만 1위 인천과는 9점 차, 그리고 수원은 2위도 아닌 쫓기는 3위 입장입니다. 1로빈을 돌아보면서 우리 무엇이 문제였다고 보셨는지, 또 향후 우리의 전망이나 어떻게 리그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폭넓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공격진의 부상으로 인해서 판타스틱4가 제대로 가동되지 못한 게 가장 크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수원의 공격 방식이 상대에게 읽힌 것도 있고 플랜 B가 부족한 것도 아마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전 포지션에서 리그를 압도하는 스쿼드라 생각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또 그러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수비에서 계속해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다가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의 보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고요. 인천과 승점이 9점 차가 되면서 좀 암담한 상황인 건 맞는데요. 아직 리그 경기가 26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어쨌거나 무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올 강팀과의 경기를 패배 없이 잘 치룬다면 저는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수비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봅니다. 공격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래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몇몇 선수들이 더욱 좋은 결과값을 보여줘야 한다고 해요. 세라핌 선수라든지 아니면 뭐 김지현 선수라든지 더 좋은 폼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더욱더 문제는 우리의 센터백 자원이 조금 이게 베스트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종종 들게 됩니다. 윙백 자원은 우리가 쓸 수 있는 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좋게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센터백 자원을 1순위로 우리가 보강을 하면 어떨까라는 게 여름 이적 시장에서 제일 키포인트가 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지만 브루노 실바와 파울리뉴의 부재 자리가 아까 말한 판타스틱 4의 이 제일 중요한 두 명인 선수가 지금 부재이고 부상이다 보니까 이 자리에 대한 보강 선수들도 퍼포먼스가 좀 애매하다고 보고 확실히 말하면 베스트 11이 빠지면 팀 자체가 너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스트 11의 수비진들이 좋다고도 말을 못하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비해서 실점이 더욱 많아지고 선제 실점은 많은 의미로 승격을 하는 데 있어서 기물 세게 하고 장기적으로 단합을 요구하는 데에도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센터백 그러니까 수비가 많이 단단해지자는 게 우선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확실히 선제 실점이 늘긴 했어요. 그렇죠. 자, 우리 강윤님까지 또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초반 3라운드까지는 대진과 변수들로 인해서 대처가 어려운 것들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4라운드부터는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어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라운드부터 10경기 동안 무패지만 6승 4무로 무승부가 많습니다. 브라이언님이 3월 9일이 마지막 패배라고 하는데 수원도 3월 9일이 마지막 패배긴 해요. 같이 10경기 동안 무패 행진인데 인천의 10경기는 9승 1무로 고공질주 중입니다.
승률이 다르죠. 네, 결과를 내는 데서 큰 차이가 나고 있어요. 우리가 작년 2부로 떨어지면서 바랬던 수원의 모습을 지금 인천이 보여주고 있다고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이렇게 좀 인천과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뭐 생각해보면 이유야 여러 가지 많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가장 아쉽게 여기는 부분은 세부 전술의 부재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시즌 초에 변성환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브라질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살리기 위해 자유를 보장하고 세부적인 전술을 크게 요구하고 있진 않는다라고 했었는데요. 그게 시즌 중반으로 넘어가는 지금까지도 여전한 게 아닌가. 그리고 큰 틀에서의 전술만으로는 아직 이제는 슬슬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세부 전술이 계속 보여지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어떻게 플레이할지에 대해서는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로 측면을 공격을 시도하니까 측면으로 플레이하기로 정해져서 들어간다면 측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그래도 포지셔닝과 롤이 그나마 좀 정해져 있어 보이는데 측면으로 넘어간 뒤에는 선수 개인의 역량이 맡기고 있다라고 좀 보여요. 그래서 선수 간에 미리 짜여진 움직임과 패턴 플레이가 거의 나오질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짜여진 세부 전술이 있다면 그 자리에 어떤 선수가 들어가더라도 비슷한 움직임이 나와야 됩니다. 김지호가 왼쪽을 서든 박승수가 서든 브루노 실바가 서든 그런데 어떤 선수가 투입되느냐에 따라서 플레이가 많이 변합니다. 이것은 세부 전술이 짜여있지 않는다라는 반증입니다. 그럼에도 리그에서 슈팅 수가 전체에서 1위입니다. 득점도 아직은 1위인데요. 이것은 뭐 결과론적인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전방 선수들의 퀄리티는 좋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이 퀄리티에 가려서 전술적인 문제를 냉정하게 반성하지 않고 기록에서 틀리지 않았다라는 변명을 얻을까 하는 우려입니다. 우리 팀은 분명 좋은 자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실력을 최대한 그라운드에서 보이기 위해서는 선수들에게 좀 더 분명한 전술적인 역할과 움직임에 대해서 지정해주고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감독 코칭 스태프 입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기회가 되면 좀 말하겠지만 작년 일류첸코 선수의 롤에서 올해 일류첸코 선수의 롤이 많이 변했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줄어든 게 박스 내 슈팅 수입니다. 네, 일류첸코는 박스 내에서 슈팅을 가져가야 되는 선수인데 그거를 우리 팀으로 오면서 못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 일류첸코가 박스 내에서 슈팅을 가져갈 수 있도록 어떤 전술을 우리가 짜줄 것인가 세부적으로 이런 걸 좀 고민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지정해줘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부디 이로빈부터는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던 수원의 모습을 조금씩이라도 점점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확실히 득점 수는 많아지긴 했는데 그런 느낌은 들어요. 뭔가 개인 기량에 의한 득점이 좀 많아지지 않았나. 그러니까 물론 패턴에 의한 득점도 있었지만 그런 게 좀 확연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퀄리티는 좋은데 그런 세부 전술은 부족한 것이 결국 리그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계속 공략당할 거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이 부분을 이로빈부터는 대응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예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투플러스 등심으로 햄버거 스테이크 갈아서 햄버거 스테이크 만들고 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투풀 한우로 패티를 만들고 있다. 네, 그냥 거먹어도 엄청 맛있는 것을 굳이 갈아서 햄버거 만들어갖고 빵 사이에 넣어서 먹고 있다 이겁니다. 네, 해법을 찾겠죠. 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네. 이제 이적 시장이 곧 열릴 텐데 어떤 자리를 보강을 해야 될지 개인적인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왔으면 좋겠다도 좋고요. 뭐 포지션으로 말씀하셔도 좋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은데요? 센터백 하나, 윙 하나. 뭐 혹시 원하는 선수가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희망. 원하는 선수는 딱히 없고요. 그냥 이제 사실은 저는 권한규 선수도 완벽한 주전이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진짜 만약에 권한규 선수를 무조건 써야겠다 싶으면 권한규 선수와 반대되는 유형의 센터백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요. 남의 떡이 항상 커 보이잖아요. 제가 그렇죠? 인천이 잘하는 이유를 보면은 제르소하고 바로우의 양 윙인데 이 선수들 자체가 개인 전술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러면 브루노 실바와 세라핌이 이 바로우와 제르소를 비벼낼 수 있을 정도의 퀄리티냐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진짜 김포에 있는 루이스나 아니면 뭐 수원 FC의 뭐 안데르손 같이 그냥 공을 잡으면 한두 명은 그냥 닳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권한규 선수와 좀 다른 유형의 센터백과 윙 이렇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프라이어님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저는 우선 센터백은 광주의 변준수 선수나 아니면은 대구의 그 김진혁 선수인가요? 주장? 네, 7번 달고 있는. 네, 그 두 선수가 오면 좋을 것 같고, 변준수 선수는 2001년생으로 괜찮은 자원이고, 광주에서도 중급 활약을 해주고 있어요. 피지컬도 190으로 좋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광주에서 패스플레이 기반으로서 피지컬도 되고, 시야도 많이 좋아진 점에서 데려오면 좋을 자원이다라 생각했고, 김진혁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주장이지만 대구가 좀 팀이 어려운 상황이고 수원이랑도 링크가 몇 번 났기 때문에 이 선수가 백도 보는데 톱도 볼 수 있는 자원이라 가능하죠. 예. 좀 다재다능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 좀 어린 선수로는 서재민 선수가 좀 많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서재민 선수도 괜찮은 자원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데려왔어요. 근데 또 온다고 해서 우리 팀에 뭐 김지현, 이민혁, 강현묵 뭐 등이랑 비빌만한가? 라고 싶으면 또 우리 스쿼드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상대팀 선수들은 네임밸류가 우리보다 떨어지는 것 같은데 왜 더 잘하는가? 라고 싶으면 좀 팀의 전술적 차이가 있지 않나. 원인은 분명히 있겠죠. 그쵸, 뭐 옆 동네 그 선수가 지금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또 놀랍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비 쪽 그다음에 서재민 선수 이렇게 한번 희망을 한번 돌려봤고요. 마지막 강윤님의 픽 들어봐야죠. 저도 뭐 일단은 센터백인데요. 센터백에 대한 이유도 건너스님과 굉장히 비슷한데 권한규 선수가 풀백 출신이고요. 우리가 이제 센터백 유형을 뭐 여러 가지로 구분하지만 두 가지로 나눌 때 커맨더형과 파이터형으로 나누잖아요. 전술적인 그 경기 흐름을 읽으면서 수비 라인을 조율하고 지시하는 커맨더형이 있는가 하면 상대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부딪히면서 맨마킹을 하는 파이터형이 있는데 권한규 선수는 파이터형에 가까운 저도 그렇게 수비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상황상 커맨더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도 하지 않았던 역할을 하느라 힘들 겁니다. 지금 우리 지금 선수들 중에는 그 리그 선수 중에서 누구라고 딱 꼬집어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리고 뭐 데려오고 싶은 선수야 주전으로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을 테니까 데려오기가 어려울 테니까 이름을 말하기도 어렵고, 그렇지만 과거에 있던 선수 중 한 명을 얘기하자면 제주에서 뛰었던 조용형 선수라고 있어요. 제가 커맨더형에 완전히 정형화된 선수죠. 네, 제가 굉장히 좋아했고 그 커맨더형 조용형과 파이터형 이정수의 조합으로 우리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전 조용형 선수처럼 라인 조율이 되고 수비 전술을 그라운드에서 사령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좀 더 소망이 있으면 그런 선수가 주장을 좀 달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면 골키퍼가 주장인 거는 어쨌든 경기에 미친 영향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한쪽 포지션만 더 보강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오른쪽 윙입니다. 어쨌든 왼쪽 윙을 쓸 수 있는 자원들은 많은데 오른쪽 윙은 뭐 브루노 실바하고 세라핌 두 선수 아닌 이상은 크게 만족스러운 플레이가 안 나오고, 그리고 세라핌도 뭐 사람에 따라서 그 플레이에 대한 만족감이 평가가 다르기 때문에 오른쪽 윙에서 좀 더 직선적인 돌파를 좀 해줄 수 있는, 적어도 선수 한 명은 뚫고 나갈 수 있는 어떤 선수가 좀 있으면 좋겠다. 뭐 리그에서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그 해외 축구 비교해서 죄송한데 그 아다마 트레오레 같은 옛날부터 굉장히 트라우레를 밀고 계시네요. 네, 피지컬로 그냥 그 불도저처럼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좀 오른쪽 윙에 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바라보시는 시각이 다 비슷하시네요. 다른 팬분들도 다 비슷하실 거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요. 저 그 생각 해봤어요. 어차피 원나우 할 거면
자, 지금 남은 기간에 다 올인할 거면 뭐 남은 그 자원들을 좀 정리를 잘 해서 권경원 선수를 한 6개월 단기라도 좀 데려오는 거 어떤지. 지금 어디 있죠, 공경원이? 뭐 FA 된다는 얘기도 좀 들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공공연 정도면 상당히 훌륭한데요. 왜냐면 이 선수가 좀 머니에 따라서 좀 움직이는 스타일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어차피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한 다음에 그런 자원을 최대한 좀 끌어모아서 6개월 단기라도 우리가 원나우 하는 게 차라리 클래스로 그냥 찍어 누르는 게 어떨까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면 유명한 PT 선생님을 영입해서 세라핌의 벌크업을. 진짜 바라보는 시각은 비슷한 것 같아요. 또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단장님도 비슷한 시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단장님께서도 그 포지션에 자리를 보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으셨으니까 또 총 들고 협상하시거든요. 네, 벌써 모 선수들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죠. 네, 그래서 한번 이번 이적 시장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부산전 때 이제 대승을 하면서 그런 좋았던 분위기에 다소 좀 찬물을 끼얹는 멘트들을 좀 많이 했잖아요, 어쩌면. 근데 이제 그게 하필이면 또 다음 경기였던 이 김포전에 실현이 된 것 같아서 누가 보면 와, 우리 의견이 맞았어요, 우리 의견이 맞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희 전혀 그렇게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저희 의견이 틀리기를 바랬는데 또 공교롭게 다음 경기에 또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서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김포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난 경기는 이대로 잘 보내도록 하고요. 이제 다가오는 부천전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부천 원정에서 수원이 엄청나게 고전하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벌써 부천을 홈으로 맞이하게 되었네요. 이제 1호빈의 시작입니다. 1호빈을 마무리한 부천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먼저 패널분들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이 13라운드까지 6승 4무 3패를 기록하면서 승점 22점으로 부산과 승점은 같지만 다득점에서 앞선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좀 더 처진 성적일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는 선전하고 있고요. 22득점으로 리그의 4위권의 득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실점이 적은 순으로 봤을 때 리그 9위권으로 기록에 비해 수비에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갈레고 선수가 5골로 등점 랭킹 8위에 위치해 있고 몬타니와 바사니가 각각 4골로 외국인 선수들이 전체 득점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어요. 기록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슈팅으로 이어지는 패스를 키패스라고 하는데요. 이 키패스가 총 80개, 경기당 6.15개로 리그에서 7위입니다. 하지만 슈팅은 총 173개, 경기당 13.31개로 리그에서 3위. 유효 슈팅은 75개, 경기당 5.77개로 리그에서 2위입니다. 그러니까 즉 키패스는 적은데 슈팅 수가 많다는 건 만들어서 득점하기보다는 공격수 개인 능력으로 슈팅과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시스트가 총 7개로 전체 11위 수준입니다. 또 공을 공격방으로 보내는 이 전방 패스 숫자가 총 1628개, 경기당 125.23개로 리그에서 9위 수준이에요. 매우 낮은 수준이죠. 이는 저희가 지난 경기를 앞두고 부천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기억이 납니다. 네, 패스로 만들어가는 팀이 아니라 선수가 직접 공을 달고 전방으로 이동시킨 이후에 전방의 공격수에게 전달하여 마무리하도록 하는 팀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술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 3백을 토대로 3-5-2와 3-4-3 포메이션을 혼용해서 사용 중이고 왼쪽 윙백으로 나오는 티아깅요 선수와 공격형 미드필더와 우측 윙어를 다 소화 가능한 바사니 선수의 개인 플레이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높은 지역에서 잡아서 솔로 플레이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수비적으로는 3백을 사용하지만 라인을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편이고 주로 좌측 스토퍼로 나오는 홍성욱 선수의 뒷공간이 좀 아쉽기 때문에 부천의 좌측 상대 공격의 우측에서 위험한 상황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 수비의 주축이었던 서명관 선수를 울산 현대로 보내면서 수비에서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고 지금도 아주 좋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서명관의 파트너였던 이상혁 선수가 작년에 비해 상당히 스텝업을 했고 헤딩이 워낙 강했는데 그거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경험 많은 어쨌든 구자룡을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또 한번 코너스님 이어서 해주시죠. 정확하게 제가 준비한 내용을 길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얘기가 진짜 하나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부천이 작년보다 퀄리티는 확실히 좋아졌어요.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득점력이 상당히 개선이 됐고요. 제가 작년 이맘때쯤 기록을 보니까 13득점 16실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13경기 22득점 16실점. 그러니까 실점은 똑같은데 득점이 9득점이 더 많아졌죠. 근데 이제 강윤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만들어서 하는 축구가 아니라 외국인 용병 3명의 득점이 총 13득점으로 외국인의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그런 전술을 사용하고 있다. 개인 기량에 의존하는 전술을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된다. 약간 이제 뭐라고 하죠? 표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팀이고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의존도가 높은 팀이기 때문에 갈레고나 바산이 둘 중 하나가 이탈을 하거나 혹은 막히게 된다면 또 그저 그런 팀이 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 우리 처음에 부천을 상대하기 전에 프리뷰해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우리 저희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용병 의존도가 높고 이렇게 만드는 축구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대처만 잘하면 실점을 안 하고 유리하게 갖고 갈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점을 했죠.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 경기 매우 어려웠는데 그 경기 토대로 우리 이제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은지 요거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네, 제가 지난 경기를 보니까 지난 경기에 저희가 후반 시작과 함께 선제골을 넣고 몬타뇨에게 헤딩 딸깍 한 방에 이제 비겼었는데요. 이 상대의 5백을 상대하는 방법을 아직 변성환 감독이 제대로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이번 경기도 사실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계속해서 승승무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길 차례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타스틱 4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이 김포전과는 경기력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부천을 대비해서 저는 이번 김포전 후반전에 힌트가 있다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측면 공격수가 넓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들어와서 상대 5백을 중앙에 모일 수 있도록 해놓고 양 윙백이 적극적으로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거나 예, 후방에서 너무 만들어가는 것만 고집하지 말고 상대가 올라왔을 때 뒷공간으로 때려놓는 패스를 통해서 좀 심플한 공격 패턴을 같이 섞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 수비에서 계속해서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센터백 조합을 이번에는 좀 바꿔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프라이어님 한번 계속해 주시죠. 지난 부천원정에서 수중전에 또 공방전을 펼쳤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더 세밀하게 해야 할 것이고 지금 중원에는 카즈, 박한빈 아니면은 폼이 좀 괜찮은 최재형 선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중원에 항상 좀 쌈을 싸먹혔어요. 부천한테. 근데 이번에는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난 득점에서도 우리가 만들어냈던 윙에서 안으로 컷백을 내주면서 그때 최영준 선수가 빠르게 공을 차고 세컨볼로 넣은 것처럼 좀 꺾어주는 컷백 플레이를 많이 시도해 보거나 아니면은 양쪽 윙백 저희가 킥이 좋잖아요. 이건희 선수도 크로스가 좋고 이기 선수도 슛이나 크로스가 좋기 때문에 크로스 플레이를 많이 해서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세컨볼을 따내거나 일류첸코 헤딩도 기대를 해볼 만한 게 저희가 그때 업사이드였지만 득점을 일류첸코 헤딩도 있었듯이 그런 식으로 공중볼로도 많이 두드려 보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역습을 당할 때는 갈레고나 바사니한테 쉽게 내주지 않도록 너무 저희가 너무 물러서면 이 선수들은 그냥 재는 거 없이 왼발로 바로 때려버리거든요. 이게 또 강점인 선수들이기 때문에 거리를 주지 말아야 된다. 네, 그쵸. 근데 저희가 항상 그런 게 에울레르인가요? 이랜드전 때도 맞아요. 워키고 그랬는데 너무 각을 재주기보다는 좀 지연을 하면서 지역 방어를 앞에서 끊어주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이 제일 중요하고 우리도 역으로 몬타노 선수한테 득점을 주지 않도록 이번에도 저번에는 이제 다른 선수들 득점을 할 것 같았지만 몬타노한테 먹혔는데 외국인 선수들한테 한 번 더 집중 마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수비 조직이나 미들진, 그러니까 라인업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지 않냐?
또 방금 건너스님도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강현묵이나 김상준을 기용을 생각도 해봅니다. 하는데 감독님이 안 쓰는 데에는 뭐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폼이 안 올라온 것인가 라고 좀 제 속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기존 선수진 그대로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뭐 최영준이나 아니면은 이규성 그리고 수비진은 변화를 주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안 준 걸로 봐서는 지금이 그대로 최선이라고 하겠다. 최선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원에서의 조금 더 변화를 준다면은 파울리뇨의 기용과 윙에서 흔들어줄 수 있고 솔로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는 브루노 실바가 이번에 선발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둘의 부재가 좀 수원 축구에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큰 결실을 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강유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앞에서 우트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를 말했었는데요. 지난 시즌에 11경기 무패를 달릴 때에도 경기력은 만족스럽지 못했지만 그 당시의 라인업을 최대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랜드를 만나서 패배한 이후 라인업의 변경을 가져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지금의 라인업이 완벽하게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격에서 김지현 선수가 선수 개인의 폼으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수의 플레이 방식과 우리의 전술이 잘 맞고 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서 파울리뉴 선수가 이제 완전한 몸 상태가 됐다면 그 자리에 파울리뉴 선발 복귀는 가능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상당히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컷백 공격을 상당히 안 써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가끔 컷백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와도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전과 천안전에 몇 번 컷백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컷백 공격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위치인 니어 포스트라고 하죠. 가까운 쪽 포스트에 선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45도 꺾은 위치에 일류첸코가 위치하고 그 다음에 흘린 볼에 대해서 김지현 선수가 반응하는 식으로 둘이 위치하거든요. 한 칸씩 더 당겨야 됩니다. 일류첸코가 네. 가까운 포스트로 가고 김지현이 45도 그리고 박승수 같은 선수 좌우측 윙이 안으로 들어와서 흐르는 볼에 대해서 대비하는 이렇게 더 박스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즉 공격수 선수를 자꾸 밖에서 만드는 데 사용해서 박스 안에는 정작 가담해야 될 때 못 가담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전술적인 수정. 그러니까 제가 왜 공격적인 얘기를 했냐면 수비는 시즌을 통틀어서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어렵죠. 우리가 아쉽다라는 평가를 했지만 리그 최고로 최저실점을 했던 수비진이 아쉬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선방도 있었고 어쨌든 수비진도 상당히 공중볼에서부터 강력하면서 좋은 모습은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올 시즌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 이거를 지금 와서 그리고 거기다가 같이 전지훈련도 가지 못했던 선수를 데리고 다시 다 조직해내기에는 전 한계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좋은 공격력을 더 살려서 공격에서 골을 넣어서 이기는 식으로 플랜을 짜고 그러면 골을 더 잘 넣을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수비가 약하니까 이거 개선이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니니 오히려 더 공격에 집중해서 수비 약점의 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바라봐 주신 거고요. 우리가 분명 상승세였다가 김포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다시 주춤하게 되었는데 사실 2연승 할 때도 또 뭐 대승을 할 때도 경기력이 만족스럽다 보기는 어려웠어요. 승리에 그 대량 득점에 가려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부천도 그렇고 청주도 그랬고 김포도 그랬습니다. 마냥 내리지 않고 그러니까 작년에 수원을 상대했던 거의 모든 팀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내리지 않고 맞서 싸우고 올라오면서 수원을 어렵게 하고 결과도 어느 정도 가져갔단 말이에요. 이로빈부터는 이 부분을 더 강하게 물고 늘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왜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하는 건지 결국 에너지와 압박에서 밀리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포의 압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조금 더 다시 자세히 얘기하자면 수원은 주로 양 사이드를 활용해서 공격을 시도합니다. 이 사이드를 이용하기 위해서 좌우 풀백 선수에게 공을 자주 보내고 그 풀백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나 자신 앞선에 있는 윙어에게 연결하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작년과 방향은 드러났지만 작년에는 좌측을 주로 사용했으니까 방향성은 더 늘어났지만 방식은 거의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때 김포처럼 좌우 풀백과 중앙 미드필더에게 압박을 시도하거나 아니면 충북 청주처럼 좌우 윙어에게까지 연결을 허용하더라도 윙 선수에게 2명 이상의 수비가 붙어서 솔로 플레이를 할 공간을 없애버리면 공격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결국 이를 벗어나려면 전방과 미드필더에서 포지션 체인지를 가져오면서 상대 마크맨이 마킹에 혼선을 생기도록 하던가 상대가 수비를 위해 붙는 것보다 더 많은 우리 선수가 위치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런 세부 전술에 대해서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는 않고 선수 개인의 기량으로 해결하다 보니 압박이 강하거나 수비 블록을 공고히 쌓는 팀 상대로는 이겨내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활동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유연한 포지션 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풀백이 뭐 안으로 들어오면서 미드필더 선수가 사이드로 빠져준다든가 뭐 윙어와 탑 선수가 포지션 체인지를 한다든가 이러면서 유연하게 포지션 플레이를 하는 게 상대 마킹을 벗어나기도 쉬운 거고요. 혹은 또 뭐 우리 윙 선수에게 2명의 마크맨이 붙는다면 뭐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풀백과 미드필더가 전진해서 수적 우위를 만드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대응 전술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이게 세부 전술인데요. 상대의 준비는 어쨌든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예견됩니다. 이것들 중에 하나를 하겠죠, 계속해서.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대응이 앞으로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세부 전술. 네. 이 세부 전술이 그 상성으로 그렇게 강한 에너지로 압박하는 팀에게 상성으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11명의 수비수와 11명의 공격수가 시합을 한다면 누가 이길까요? 11명의 수비수? 수비수가 이길 것 같습니다. 네, 10이면 9을 수비수 11명이 이긴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공격보다 수비가 더 유리하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는데요. 수원이 공격적인 팀이고 또 공격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팀이기 때문에 수비를 우선적으로 하는 팀과의 경기는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승격을 하려면 이겨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저는 우리가 활동량이나 에너지에서 밀린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도 그렇죠. 점유하면서 도전적인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수비 지표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거나 좋지 않은 경기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후방 빌더 패턴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전방에 한 명을 더 배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측면에서 우리 공격수건 윙백이건 상대와 1대1 상황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전방 일류첸코가 수비를 등지고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 골문을 바라보고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경남전처럼 점유율을 다 내주더라도 실리적인 플랜 B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시즌 초반에 보여줬던 뭐 어떤 분들은 뭐 헤비메탈 압박이라고도 하던데요. 그런 강력한 전방 압박 전술을 다시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 싶고요. 그래서 아예 초장부터 찍어 눌러서 선제골 빨리 넣고 좀 여유롭게 플레이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브라이언이 계속해서 한번 해주시죠. 근본적으로 압박이 좀 강하고 수원을 어느 정도 간파하는 팀을 만나면 우리의 수비 실책이 전반에 너무 자주 비칩니다. 그리고 나서 선실점을 합니다. 후에 죽일 듯이 뛰는데 약간 왜 항상 전반에 경기를 날리고 후반에 200%를 쏟으면서 경기를 운영하는 건지, 또한 초반에 우리의 플레이가 안 통하면 아주 한없이 내려가요, 경기력 자체가. 근데 전반 초반 20분에 안 통한다 싶으면 좀 새롭게 변화를 주거나 전술을 좀 다른 방식으로 시도를 줘야 한다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실행성이 많이 좀 아직은 떨어지는 것 같고. 전반전 변화를 잘 안 가져가는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래서 이렇지 못한 일들로 인해 다소 불안한 메이킹 플레이를 하는데 결국 경기 결과에서는 또 안정이 되고 승리를 합니다. 이게 보통의 수원 축구의 결과인데, 압도한다고 해서 그렇게 할 만한 뭐 우리가 승리를 막 나누고 경기력에서 승리할 때도 참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승리를 하고 패배가 없고 이런 것은 아주 고무적인 것인데, 비길 때도 이길 때도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에는 어떻게 보면 경기력에서 조금 더 향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말하는
라커룸 토크에서도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좀 듣고 선제 실점을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계속 역전을 할 수 있는 팀이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솔직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일류첸코가 혼자 해줄 수도 없는 팀이고 계속 실점을 하면은 어쨌든 6위보다도 못한 성적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로빈이 끝나는데 이 정도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비 실책을 줄이면서 우리의 경기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게 제일 주된 목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겼는데도 만족스럽지 않은 뭔가 좀 아쉬운 경기력 이걸 느끼셨다면 이거 반드시 시즌 계속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발목을 잡습니다. 어디선가 터지는 경기가 꼭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종이 울렸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것도 좀 현명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부천 어려운 경기가 될 것 같은데 각자 생각하시는 라인업 희망 라인업으로 해주세요. 희망 라인업 경기 예측 듣고 부천전 프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양영모 키퍼의 수비 포백 라인은 그대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크게는 공격에 김지현 선수가 나가고 브루노 실바가 공미로 들어올 것 같다고 생각을 들고 또 윙에는 브루노 실바가 좌측에 들어오면서 판타스틱 4가 이번에 한번 가동된다. 가동되면서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는 사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무승부가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수원의 2대1 승으로 봅니다. 실점을 하는군요. 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네. 네, 2대1 승리로 예측을 해주셨고요.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골키퍼부터 양영모, 포백에는 이기재, 레오, 권한규, 이건희, 그리고 투미들에는 이규성과 이민혁, 전방에는 파울리뇨, 김지현, 세라핌, 일류첸코가 먼저 선발로 나올 것 같고요. 브루노 실바는 교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코어는 2대1 승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또 어쨌거나 실점은 하는 걸로. 네, 실점은 하죠. 네. 그래도 이기는 게 어딥니까? 2대1 승리 또 똑같이 예측해 주셨고요. 마지막 강효님 예측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지난 경기와 동일한 포지션과 라인업을 예상하고요.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김지현 선수 대신 파울리노 선수가 출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한 선수 정도만? 네. 최근 부천의 전적을 보면 상대적으로 약팀인 경남과 화성에게는 확실한 승리를 거뒀고요. 비슷하거나 도전해볼 만한 전력인 충남 아산과 전남을 상대로는 서로 2골씩 주고받으면서 2대2로 두 경기 다 비겼습니다. 다득점과 다실점 기록한 거죠. 그리고 전력에서 밀리는 인천에게는 3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전력에서 앞서는 우리도 인천과 같은 결과를 낼 필요는 있는데 그럴 수 있을지가 좀 미지수이기 때문에 브루노 실바가 이번 경기를 통해서 복귀할 수 있다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측면에서 균열을 일으키며 득점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2대1 승리 예상해 보겠습니다. 세 분 다 2대1 승리 또 걸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저까지 한번 보태면요. 약간의 감독님에 대한 무언의 시위로 기존 그 포백 라인에서 레오 선수가 한번 기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실점할 거라면 기회를 왜냐면 그 레오 선수가 뭐 어려가지고 뭐 그 쓰기에 부담이 많은 그런 거는 또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이건 뭐 그 어떻게 보면 고정현 선수에 대한 디스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센터백 자원에도 왼발잡이 센터백 자원에도 한번 기회를 주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 브루노 실바를 바로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성향상 파울리뉴 정도만 주전으로 내세울 것 같고 김지현 선수 대신 파울리뉴 나머지 세라핀과 박성수는 그대로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브루노 실바는 후반전에 뭐 세라핀과 교체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나갈 것 같고요. 이게 올킬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2대1 예상을 해요. 그 부천 특유의 용병의 딸깍을 수원 수비가 아마 한 점 정도는 내주지 않을까 싶고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원래는 1대1 예상을 했는데 1대1 예상하면은 구독자분들한테 많이 까일 것 같아갖고요. 2대1로 소신을 지키시죠? 이거 좀 힘들더라고요. 소신 지키는 게. 2대1로 상향 조정해서 오늘은 부천전 대비해서 저희 모든 패널분들 똑같이 2대1로 승리를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부천전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끝마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아쉬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골다방 크루 팟캐스트의 개국 멤버이자 유일한 20대를 담당하고 있는 브라이언님께서 당분간 좀 오랜 기간 동안 잠시 이 자리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님께서 개인적인 사유들과 일정이 있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브라이언님 팟캐스트 처음부터 지금까지 1년 동안 함께 하신 소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동료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너무 오묘하네, 이게 갑자기. 예. 마무리이다 보니까 재차 인사를 다시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꼴다방 크루의 영원히 막내이고 싶은 브라이언입니다. 우선 너무 갑작스럽게 하차 소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차를 결심하게 된 주된 요인은 저희 본업이죠. 회사에서의 부서가 크게 한번 개편이 되면서 저희 업무 부담이 비중이 많아졌습니다. 같은 부서이지만 새롭게 접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회사에서의 피해를 일단 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신경과 업무에 대해 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우선 내가 할 일은 잘해야 한다는 생각이라 팟캐스트를 더욱 나에게 솔직히 대하고 내가 제대로 된 준비와 마음가짐이 힘들 것 같기에 함께 나눈 긴 세월을 가슴에 안고 잠시 먼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팟캐스트를 하차한다고 해서 골다방 크루원들과 사이가 멀어지거나 작별을 예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맺은 관계는 더욱 깊은 뜻이 있겠죠. 저에게 너무 따뜻한 사람들이란 걸 항상 느끼게 해줬으니까. 내가 꼴다방을 다시 생각해 본다면 23년도가 저는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 해로 다시 돌아간다면 더더욱 열심히 했을 것 같고, 지미스님과 둘이서 팔도를 누비며 수험과 함께 했던 당시에 매 라운드는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절망의 순간들이 돌이켜보면 저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해줬습니다. 이처럼 수원의 강등을 어느 정도 예측했던 걸까요? 아니면 수원을 위해서 끝까지 지푸라기라도 잡기 위해 했던 것일까요? 생각을 하면서 참 그때 영상과 사진들을 보면 또 울컥하고 찬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기와 시절을 통해 저희 꼴다방도 한층 더 성장하고 좋은 채널로 거듭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후에는 경기 영상 속에서 함께 얼굴을 비출 수 있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 덕분에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고 수원을 노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빈자리를 또 짐을 두고 떠나게 된 것은 아닌가 생각 들고 죄송스럽고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꼴다방은 더욱 높게 달아오를 것이고 저도 저의 본분을 맡게 노력하며 앞으로의 저의 앞날을 응원해주세요. 따뜻하게 포용해주시고 이상 꼴다방 크루의 브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울지 마. 울지 마. 이 와중에 조금 그런 얘기긴 한데요. 영원한 막내는 이제 이준희가 있기 때문에. 나도 그 소리 하려고 그랬는데. 다 비슷하구나, 생각하는 게. 참, 브라이언님이랑 23년도에 우리 수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였을 때, 정말,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사력을 다했다라고 저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쵸, 약간 네. 팀이 못했는데도 그냥 같이 함께하는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시절에. 네. 그래서 그 시간을 같이 했다라는 거에서 뭐랄까요, 전우애라는 거를 좀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맺어진 인연은 참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쉬운 인사를 남겨주셨는데요. 저희 이제 다른 패널분들께서도 응원하는 마음으로 브라이언님께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얘기 길게 하면 꼰대 소리 듣기 때문에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본 브라이언은 뭐 솔직하게 말해서 저보다 더 똑부러지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알아서 자기 할 일 잘 할 거라 생각하고요. 그동안 팟캐스트 고생 많았고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다시 돌아올 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강윤님 한마디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브라이언님이 상당히 드라이하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건어스님이 더 드라이해서
티거든요, 제가. 브라이언님은 눅눅해지셨는데, 음, 저는 브라이언님과 관련해서 이제 축구 관련해서 정말 많은 대화를 주고받아요. 예, SNS DM을 통해서든 뭐든 하면서 진짜 많은 얘기를 합니다. 서로 장난도 많이 치고. 그래서 그만큼 또, 안 시간은 이제 저희가 1년 좀 넘었지만 엄청 빠르게 친해진 것 같고, 또 뭐, 그 외에도 격투기와 같이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참 잘 맞고 공감대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브라이언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당분간 같이 못하는 게 매우 아쉬운데요. 그렇다고 뭐, 마치 영원히 떠나는 사람 마냥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간이고 좀 더 일에 집중하면서 일 속에서 분명한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더 필요하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면 그런 축적의 시간이 또 성취감에 대한 축적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일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것을 축적한 뒤에 또 꼴다방 팟캐스트 패널로 돌아와서 같이 재밌게 수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길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브라이언님과 1년 동안 정말 많이 고민하며 함께 팟캐스트 꾸려나갔던 게 정말 소중한 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팟캐스트는 내려놓지만 골다방 크루의 다른 컨텐츠와 활동에는 참여하시는 거니까 탈퇴는 아니니까 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영상에서 좀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브라이언님은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나이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진짜로. 네, 근데 이제 그런 티가 잘 안 나요. 그래서 실제로 동생 같은 존재고 그 이제 세민이죠. 세민이의 친형님이 저랑 이름이 똑같아요. 맞아요. 네. 실명이 같아요. 그리고 제 사촌 동생 이름도 세민이에요. 그리고 생일 그러니까 조금 억지 같지만 어쨌든 아이고. 세민이랑 저랑 생일이 하루 차이입니다. 이것도 좀 그다지 별로 안 왔지만 어쨌든 좀 여기까지 끼워 맞춰봤고, 네. 어쨌든 본인이 정말 이 팟캐스트에 정말로 많이 진심으로 대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제 브라이언님이 20대예요. 부러워라. 저희는 40대죠. 아유 슬퍼라. 네.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입니다. 향후 더 시간이 흘러서 뒤를 돌아봤을 때 이 팟캐스트를 함께했던 시간들이 인생에서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고요.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일들이 모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클로징 멘트는 브라이언님께서 해주시고 저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더 더워지는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리는 비를 맞고 내리쬐는 태양을 맞고 우리가 얼마나 더 치열하게 싸워야 할지 걱정도 되면서 기대도 되는 여름입니다. 좌절이라는 단어는 온갖 부정적인 느낌이 가득한 단어입니다만 우리에겐 수많은 역경을 버텨온 경험과 사랑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좌절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할 뿐입니다. 다가오는 여름에도 우리 뜨겁게 한번 싸워봅시다. 오늘도 꼴다방 크루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바사니 앞에서 골 넣고 쌍따발총 날렸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좀 처지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오늘까지만 우울하고 내일부터는 또 즐거운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슬프지만 일요일에는 웃으면서 다시 승리를 할 수 있고 저도 경기장에 갈 것이기 때문에 같이 웃으면서 수원의 노래를 부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도 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 것 같은데요. 감정적인 비난보다는 토론이 가능한 비판을 앞으로도 계속 하고 싶습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추가하고 싶거나 반박하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을 달아주시면 항상 읽고 참고하겠습니다. 항상 댓글 대주주로 이준희 큰어머님이 나오는데요. 진정한 대주주가 저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의 모든 댓글에 좋아요를 달고 있는 게 또 저라서 좋아요정 상시 대기 중이니까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 제 아이디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클릭해 보세요. 이 계정에 가장 많은 댓글을 다른 사람 중 하나가 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댓글 많이 기다리니까요. 의견 나눠주시고요. 돌아오는 부천전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울고 그래? 그러니까 눅눅해졌어. 눅눅. 벌써 장마철이야. 그러니까 레아님만. 이런 마무리 멘트를 생각하지 못해서 너무 드라이하게 준비해가지고 냉혈한처럼 보이잖아. 냉혈한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네. 눈물이 없는 사람이죠. 차가운 도시의 남자. 끝. 나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나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저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 라반다와 저 바다를 넘어 여행을 떠나자. 나의 마음의 완이를 또 한 번 더 하얗게 눈이 내리던 그날처럼 나의 마음의 소원을 또 한 번 더 하늘의 끝으로 날 데려가.